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강종관입니다. 이렇게 큰 행사인지 모르고 저는 지난 6월 말에 이 섭외를 받고는 잠시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저는 한국정보진흥원 한 28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주로 한 업무가 여러 가지 업무를 했지만 그 노인복지, 그래서 사회복지하고 ICT의 융합 사업을 조금 많이 해왔습니다. 현재는 그 의료복지팀에서 헬스케어, 원격 의료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장애인 센터에서 전화가 왔길래 거기는 제가 잘 모르는 분야다. 역시나 분이고 여기 다 전문가들이 오셨는데 제가 혹시 오늘 본의 아니게 실수를 조금 하더라도 널리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기회를 좀 맞이해 주셔서 대단히 이 센터 임직원 여러분들한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ICT 이 분야는 지금 그 사회복지 현장에 그 학교에서도 보면 사실은 전국에 사회복지학과가 다 있고 또 현장도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은 또 학교 커리큘럼에 ICT를 가르치는 학교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 없어갖고 굳이 있다면 강남대 정도가 이렇게 조금 특화돼서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왜 그게 중요하냐면 정작 정보통신 기술을 하는 이 공학자들은 기술 측면에서만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빠르게, 정확하게, 상시적으로 이런 테크놀로지만 이렇게 보다 보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떤 제품이나 기기를 만들어 가지고 빠르면 됐지. 그런 거 아니겠냐. 이런 식의 접근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좋은 기기를 만들어 놓고 서비스를 만들어 놔도 현장에서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로서로 좀 이렇게 소통을 하고 융합을 하고 이해를 하는 장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장이 별로 국내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이걸 좀 소개를 하게 돼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이 그림은 좀 아시겠지만 그림으로 보면은 교육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보학 교육입니다. 오른쪽에는 하단의 우측에는 이제 어르신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기고, 또 이 좌측에는 장애인분이 교육을 받고 있는 건데, 3차 산업혁명, 그리고 정보혁명이 사실은 우리 생활에 들어오기까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한 60년 정도. 처음 컴퓨터가 만든 게 1945년에 존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이 애니악이라는 진공관 위주로 해가지고 큰 컴퓨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접해본 거는, 저도 지금 대학 다닐 때는 컴퓨터를 몰랐습니다. 80년대는. 5와 4분의 1인치라는 큰 디스켓 있죠. 손바닥 한 2개 되는 거. 그거를 학생들이 들고 다니길래 저게 뭐지? 그랬던 게 1980년대였습니다. 80년대였고, 91년도 제가 이제 직장에 입사를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PC를 받았어요. 1인 1 PC. 그게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친구들 만나도 나는 1인 1 PC 가지고 처음부터 워드를 메일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 시절이 지금 불과 28년, 30년 전이죠. 그래서 요 밑에 하단에 정보화 교육은 88년에 저희가 한국정보진흥원이, 그 당시에는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었습니다. 문화진흥원이 녹동에 컴퓨터 교실이라는 걸 만들었죠. 만들어 갖고 88년부터 교육을 했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지 모르지만 아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2000년 초에 전으로 1000만 정보화 교육, 100만 주부 교실, 이런 게 대해서 각 전국의 컴퓨터 교실이 생기고 나고 그랬거든요. 그게 불과 한 28년 전 이렇게 됐죠. 그죠? 저 위쪽에 저게 뭐냐면
2008년, 2009년에 그 독거노인 집에 센서를 설치를 합니다. 고독사가, 지금도 고독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돌아가신 지 뭐, 보름, 한 달 만에, 예, 발견이 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8년, 9년에 복지부하고 진흥원하고 지자체하고 협력을 해갖고, 전국에 그 당시면 한 10,000명 정도의 독거노인 집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캐치하는 센서, 또는 화재를 감지하는 센서, 가스가 유출되는지를 보는 센서를 설치해갖고, 이분들이 움직이는지, 아니면 깜빡깜빡 또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이게 가스를 틀어놓고 끄지를 않았는지, 뭐 이런 거, 그거를 24시간 케어 센터에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혹시라도 움직임이 없고 뭔가 이 정보가 안 들어온다, 그러면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를 해서 이상이 없으시냐. 근데 전화를 안 받게 되면 소방서에서 출동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케어하는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10년째 하고 있고, 현재는 한 전국에 8만 가구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 장애인 노인의 일반 현황에 대해서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과연 그 복지하고 정보통신 기술이 뭐냐, 복지는 아쉽고 정보통신 기술의 흐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한번 짚어보고요. 그런데 정보통신 기술 안에 복지 기술이라는 게 있다. 그게 뭐 복지를 지향하는, 복지를 특화시킨 기술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하고 뭐 사례들을 주로 이렇게, 제가 장애인 사실은 보조 기기 공학은 잘 알 수가 없어서 며칠간 열심히 찾았습니다. 찾아가지고 보니까 굉장히 많은 기기들이 지금 나와 있고 앞으로도 보급될 것 같으라는 거죠. 그거를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2017년에 65세 이상이 14%가, 전체 인구의 14%가 넘었습니다. 이게 고령 사회 그러죠. 그래서 초고령 사회는 6년에 20%가 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가는데 26년이 걸렸는데 세계에서 제일 빠릅니다. 일본만 해도 36년이고 뭐 프랑스는 133년인데 저는 26년 만에 이렇게 빨리 고령화돼가 있고, 또 지금 평균 수명이 어떻습니까? 80이 넘습니다. 그죠? 한편으로 위에 축에 보면 이 생산 가능 인구가 15세부터 64세로 정의하는데 이게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왜? 저출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하겠죠. 0.08명을 지금 낳고 있다니까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행위. 사람은 없고 케어해줄 사람은 없고 수혜를 받는 사람은 계속 늘어나는 그런 형국이다. 그리고 장애인 현황을 살펴보면 65세 이상이 한 절반 정도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또 어떤 통계에 장애인 차별이 있냐 없냐를 물어보니까 80%가 차별이 있다, 아직까지. 그리고 장애는 후천적으로 한 80%가, 한 90% 정도가 이렇게, 어르신들이 노화가 되면 일부가 지금 만성질환이 2.7개 정도로 갖고 있다 그러니까 장애인 쪽으로 좀 많이 편입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국가사회에 요구하는 게 뭐냐? 일단은 뭐 경제적인 문제가 좀 제일 큰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건강 문제. 것 같습니다. 그 어르신들의 이제 현황을 이렇게 살펴보면, 어르신들이 어려움을 많이, 사고를 갖고 있다 그래서요. 4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85세 이상 중간에 그 저소득 노인한테 물어보니까 한 80%는 어려움을 갖고 있다.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아플 때. 또 경제적인 문제, 외롭다. 또 일상생활을 하는데
많은 지장을 갖고 있다라고 지금 돼 있고,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본인이 아파도 집에서 이렇게 케어를 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에 가서 받게 되면은 이렇게 뭔가 아직까지는 좀 버림을 받았다라든지, 뭔가 이게 본인의 친숙했던 환경하고 떨어지다 보니까 적응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서비스를 받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평균 인간이 수명이 늘어나서 고령자가 많아지고, 또 제가 서비스를 받고 싶고, 또 요새 세상이 변하다 보니까 맞춤형, 개인형, 욕구고 니즈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수요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수요를 충족해 줄 수 있는 공급이라는 것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각종 의료 보장도 해주고 치매 책임제도 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공급에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인력이 제한되어 있고 예산이 제한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기왕이면 우리가 ICT, 정보통신 기술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효과 있게 접목을 해서 뭔가 수요를 빨리 충족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요 몇 년간 사이에 이런 게 지금 하도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복지하고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융합하느냐. 그전에는 사실은 그런 게 잘 보이지 않았는데 아주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현재 지금 장애인, 노인의 법령들은 이렇게 많습니다. 그죠? 이렇게 지금 헌법에도 보장이 되어 있죠. 최근에 보조기기 지원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도 제정이 됐죠.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고령친화 산업법도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뭔가 현장 내지는 피부로 체감하는 게 좀 부족하다. 예.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조금, 예, 아직까지는 문제가 있다라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찾아보니까 요거는 국립재활원에 이렇게 보조기기들 이렇게 영역별로 지금 하고 있고, 우측에 거는 이제 고령친화 산업 플러스 액티브 에이징이라 해서, 그간에 어르신들은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노화되고 그 능력이 감소하는 걸 떠나가지고 뭔가 활기차게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를 하고 의사소통을 하고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액티브 에이징이라는 성공적인 노화, 활기찬 노화, 거기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헬스케어도 있고, 여가 문화도 있고, 요양 서비스도 있고, 재활용품, 이렇게 지금 현재 되어 있죠. 그래서 과연 그 정보통신 기술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이렇게 좀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그간에 30년간 해온 정보통신,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후로 정보통신 혁명이 됐는데 4차 산업혁명하고 뭐가 틀리냐. 이 오타가 난 것 같아요. 정보혁명입니다. 산업혁명이 아니고. 그죠? 오타가 아닙니다. 하여튼 정보혁명이 3차 산업혁명이 정보혁명이고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지능정보기술사회인데 뭐가 틀리냐. 사실 별로 틀린 거는 없고 조금 더 진일보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거기에 뭐가 진일보됐냐. 인공지능이 데이터가 진일보됐습니다. 그죠? 그간에 없었던 건 아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그간의 정보혁명하고 틀린 게 뭐냐. 인공지능이 가미됐다. 인공지능이 가미됐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 데이터를 잘 다뤄가지고 인공지능이 그걸 분석하고 패턴을 만들고 그거를 사람한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술들이 접목이 됐다. 이게 지능정보사회. 그
그게 조금 틀린 점이 4차 산업혁명.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은 오프라인하고 온라인, 가상현실, 증강현실, 가상세계가 막 같이 돌아가는 그런,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이 용어라는 거는 뭐 2016년에 그 다보스 포럼, 세계경제 포럼에서 이렇게 조금 언급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유행처럼 이렇게 누구나 다 4차 산업혁명. 독일은 인더스트리 4.0. 독일이 원래 제조업이 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4.0. 용어는 조금 틀리지만 다 4차 산업혁명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의 정보통신기술의 5가지 요소가 우리는 그간에는 ICBM, 그렇죠? IoT, I죠. 이니셜을 따서 ICBM. 이게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ICBM인데 여기 좋잖아요. 참 잘 만든 용어 같아요. 그래서 IoT, 사물과 사물 간에 정보를 주고받고 분석하고 제어를 하는 클라우드. 클라우드는 뭡니까? 지금 이쪽에 제가 갖고 있지 않더라도 저쪽 딴 데에 저장을 해놓고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데이터를 쓸 수 있도록 이 클라우드다 말이죠. 빅데이터 이거는 그간에 데이터가 없었던 건 아닌데 요새는 IoT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로 인해서 하루에 생산되는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빅데이터라고 하면 속도, 다양성, 정형 데이터냐 비정형 데이터냐 뭐 이런 거, 볼륨은 뭐 기가바이트도 있고 테라바이트가 있는데 이제 테라바이트는 기가바이트의 1000배 정도 되거든요. 그 이상이 되는 걸 빅데이터라고 조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테라바이트 다음에 페타바이트, 엑사바이트, 제타바이트 이 1000배씩 계속 올라가는데 지금은 제타바이트 정도로 이렇게 뭐 전 세계가 이렇게 그만큼 그게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000배 계속 올라가니까 그렇게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에 그림이 뭐냐? 이게 잘 아시죠? 알파고 이게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막 이렇게. 사람은 자기의 경험치, 지식을 가지고 하는데 인공지능은 어떻습니까? 클라우드 기반에 또 네트워크에 IoT로 연결된 이쪽에 주고받으면서 계속 분석을 하고 그걸 가지고 하니까 우리가 인간이 당해낼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그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 라는 게 지향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사람은 본인이 가지고 경험치를 하시면 이거는 여러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들이보내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밑에 이거는 소피아라고 한 60가지의 감정을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휴머노이드, 인간처럼 행동하는 로봇, 이 휴머노이드라는 소피아가 있는데 이 오드리 헵번을 좀 닮았다 그래요. 로마 히어로는 오드리 헵번을 닮았다는데 그래서 작년에 우리 올해 초였나? 작년에 나왔나? 하여튼 TV도 나왔습니다. 그죠? 우리나라에서요. 이 중간에 있는 페퍼라는 이 그간의 로봇은 뭐였냐면 사실은 제조업에 이제 이렇게 인간이 하기 힘든 일을 대신하는 게 로봇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인간하고 교감하는 로봇. 그죠? 그 로봇 강국이 또 이렇게 일본, 덴마크가 로봇 강국이에요. 페퍼라는 이 로봇은 사람의 목소리를 이렇게 알아듣는다 그래요. 알아듣고 표정도 본다. 사실 표정을 보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뭐 기쁨, 슬픔, 놀람, 분노, 놀람 아주 여기까지는 본다는데 더 깊게를 지금 보지는 못. 지금 우리나라에서 카이스트의 교수가 지금 아주 깊게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표정을 읽어내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 페프라는 로봇이 사람의 목소리, 표정을 읽어내면서 그 리액션을 하는 거죠. 그게 맞겠죠. 그렇게 지금 역시나 밑에 그 아이진이라고 우리나라에서도 로봇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요건 뭐 여러분이 잘 아시겠죠. 다빈치 프로가 있고 뭐 밑에 요거는 입으로 하는 마우스였죠, 그죠? 그 서울대 이상묵 교수님이 왜 그 미국의
학생들하고 미국에 갔다가 전복 사고를 나는 바람에 사실은 얼굴 밑으로는 다 마비가 됐죠, 그죠? 근데 이제 인마우스, 림마우스를 가지고 이 교수 생활을 하고 계시는. 그래서 아직까지도 지금 노인 교실 정부와 어르신 정부와 교육도 하고 있고, 전국에 또 장애인 정부와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이게 전체 국민을 100으로 봤을 때 그 정부와 수준이 그래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장애인은 86.2%, 어르신들은 77%니까 그래도 낮은 숫자는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IT 강국으로 자리매김을 한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조금은 떨어지고 있지만, 그럼 복지 기술이 뭐냐? ICT 기술은 그렇다 치고, 복지 기술은 쉽게 말하면 복지에 특화된 겁니다. 특별한 용어가 이게 정립이 되고 학문적으로 용어가 정립된 게 아니고, 유럽에서는 복지 기술이라고 그러고,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보조 기술 또는 노년공학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ICT 기술을 이용해서 복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복지에 특화됐다. 그러면 특화됐다는 걸 복지 기술로 하는데 비단 제품만 있는 게 아니고요. 시스템, 인프라 모든 걸 망라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서비스를 할 때 서비스만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데이터를 모으고, 데이터를 모으려면 플랫폼이 있어야 되죠. 플랫폼에서 분석하고 그거를 서비스 해주고, 그러면 데이터를 모아서 요새 흔히 말하는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AI 기반의 알고리즘. 데이터를 모으게 되면 AI 기반의 알고리즘을 모으는데 어떻게 하냐? 우울증이 있는 사람 또는 어떤 질환이 있는 사람을 미리 원인을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데이터를 잘 분석하게 되면. 그게 알고리즘이다.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 알고리즘 또는 정거장이 되는 또는 공장이 되는 플랫폼, 서비스. 서비스는 뭐가 있습니까? 서비스를 하려고 그러면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있어야 되죠.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블루투스로 스마트폰으로 하고 또 연결이 되죠. 앱하고. 앱에서 바로 또 서버로 또 가죠. 그런 네 가지 요소들이 합쳐져야지 이게 정보통신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통신, 네 가지 요소가 합쳐진 정보통신 기술이 복지에 특화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극적이고, 왜 그 복지가 또 자녀적 복지가 있고 적극적 복지가 있잖아요. 마찬가지 여기도 개인의 삶의 질 향상, 그 다음에 일상생활, ADL 같이, IADL 같은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거는 소극적이라고 보고, 보다 적극적인 거, 사회에 참여를 하고 경제적인 활동하는 그런 역할을 두 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응 범위는 일상생활, 질병 예방, 재활치료, 여가, 사회교류, 경제활동 모든 걸 망라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주로 핵심 기술은 아래와 같습니다. AI, 인공지능.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VR, AR. 이거는 가상현실, 정강현실. 가상현실은 그야말로 가상현실이고, 정강현실은 가상하고 현실 세계를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정강현실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지능형 IoT. 이거는 뭐냐면 IoT가 더 지능이 된 거죠. 지금 아마존 고라는 데를 들어가면 슈퍼마켓인데, 그것도 마트인데, 들어갈 때부터 그냥 인식해서 들어가면 들어가서 물건을 장바구니에 놓고 놓으면 됩니다.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다 그냥 장바구니에 놓으면 앱에 장바구니 사람이 구매 의향이 있다는 게 체크가 되고, 그래서 놓을 때도 그냥 갖고 놓으면 되네요. 그런 식으로 지금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복지 기술이라고 하고요. 영미권에서는 보조 기술 또는 노년공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런 테크놀로지의 한 5가지의 기능을 보면, 노인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예방한다 라는 게 하나 있고, 또는 감소를 보완한다, 또는
보다 적극적으로 활기를 정진시킨다. 또 노인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사람들을 지원한다. 또 이와 같은 걸 연구한다. 5가지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그 유럽의 AAL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한 12년에 걸친 사업입니다. 사업이고, 한 350개 프로젝트를 여기에 관련 노령, 고령자 장애인을 위한 복지 기술이 접목된 프로젝트를 한 350개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렇게 많은 기술들이 개발되어 있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덴마크가 이제 복지 기술의 선두입니다. 덴마크가. 덴마크에 오덴스 시라는 게 있는데, 이게 덴마크의 한 3번째 이 도시가 되거든요. 여기 보면 로봇 기술, 뭐 시 전체 로봇이 다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원격 진료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다 깔려있고, 산학연관이 협력을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데가 덴마크, 그 중에서도 오덴스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복지, 인간의 욕구는 이렇게 메슬로 보면 5단계를 욕구가 다양하잖아요. 그죠? 그 중에 복지 욕구가 뭐냐? 대표적인 게 이런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을 잘 지원하게 해달라. 두 번째는 건강을 좀 지켜달라. 혹시라도 병이 나면 잘 좀 치료해달라. 또, 내 안에 우리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멀리 교류할 수 있게끔, 사회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해달라. 또, 제일 마지막에는 고민인 소득 창출을 좀 할 수 있게끔 해달라라는 복지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 기술이 과연 그러면 어떻게 접목이 될 수 있느냐 보면, 일상생활을 위해서는 노인들의 약을 유병률이 높기 때문에 그 만성질환도 2.7개 정도로 보유를 갖고 있고, 그래서 하루 약을 엄청 많이 드시죠, 그죠? 그러다 보면 약을 제대로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 또는 뭐 일상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을 접목해서 또로 케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원격 의료라든지 재활 치료를 통해서 건강관리도 좀 지켜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차세대 SNS라든지 감적 사회와 교류할 수 있는, 인간과 교류할 수 있는 로봇을 통해서 사회 참여를 또 유도할 수 있는 거고, 또 안전하고 또 이동의 수단을 또 이렇게 또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개척이 잘 안 된 게 이 소득 창출인 것 같아요. 이 기술로 통해서 뭔가 경제적인 활동, 소득을 창출시키는 게 아직까지 제가 찾아봐도 별로 없습니다. 그냥 단순시키는 게 정보화 교육을 시켜주고 직업훈련 시켜준다, 뭐 이 정도였죠. 그래서 복지 기술의 특성은 뭐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사실은 공학하시는 분들이 정보통신 기술만 이렇게 많이 중점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2단계에서는 수요자 니즈, 복지고령의 프로그램의 한 8가지 요소를 이렇게 많이 요구를 했죠. 그죠?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복지 기술의 특성은 유니버설 디자인을 지향해야 되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4가지 카테고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는 말씀을 드렸고, 이건 뭐냐 하면, 안경에 요 손가락만한 뭔가를 부착을 합니다. 부착을 하게 되면, 이 손으로 지시를 하면, 거기에 있는 텍스트를 읽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색상이 뭔지도 알려주고, 또 한 번 받는 사람은 그 기억을 했다가 다음에 볼 때 누구다, 홍길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요게 이 4월달에 출시됐다는데 굉장히 좀 획기적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냐, 문자로 이 스크린에 치면 수화로, 이 아바타가 나서 수화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건데, 포르투갈에서 그 지하철의 노선이나 운임을 지금 올해 안내를 하겠답니다. 아바타 이걸 가지고 하는데, 그럼 어떤 사람이 이제 문자로 요 어디 구간에 운임 얼마입니까 치면 아바타가 대답을 하겠죠. 수화로 막 말을 한다는 거죠. 뭐 그런 거고. 핑거리더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손가락에 반지 같은 거 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손을 움직이면 이걸 읽어준다는 거죠. 이렇게 읽어준다.
읽어준다. 요거는 이제 지팡이를 가지고 이렇게 지팡이 앞에 카메라가 있는데 어떤 그 사물에 들어가면 복도가 어디 있는지 계단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준다. 그래서 미국의 국립보건의 5대 핵심 기술에 소개된 거 보면 한 두 가지를 좀 소개되어 있는데, 하나는 그 손에 장갑을 끼고 로봇 장갑을 끼면 아주 작은 물체에서도 찾아준다는 거예요. 문고리가 어디 있는지. 이건 문고리다. 이거는 머그잔이다. 이거는 물병이다. 네. 그런 것도 좀 알려준다라고 되어 있고, 요거는 파킨슨 환자가 이 손을 많이 떨잖아요. 그죠? 다리도 좀 많이 이렇게 좀 이동하시는데 불편하고, 그런 분들이 근데 손을 식사할 때 손 보정, 뭐 보조기기도 나와 있더라고. 손목을 감는 그런 보조기기도, 숟가락도 있고, 그죠? 근데 요거는 손 보정해주는, 떨리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뭐 기기입니다. 요거는 약 먹을 시간 되면은 음악이 울리죠. 그럼 빛이 반짝반짝 하시는 거. 약을 드세요. 약을 안 들게 쓰게 되면은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옵니다. 약을 드시라. 또 약이 떨어지면 버튼을 누르면 약국에서 알고는 약을 또 이렇게 배달해주고, 또 그런 거고요. 요거는 우측에 있는 거는 약통을 올리게 놓으면 약의 무게를 따라가지고 이렇게 들고 날 때 무게를 보고 약을 드신지 안 드신지 알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수면 센서 같으면 이 손목에 차잖습니까? 이거는 잘 때 손목을 차게 되면 또 힘들죠. 어떤 게는 또 수면 패드를 해가지고 그 패드에 깔아놓고 하는 것도 있는데, 요거는 전파 가지고 이렇게 진동을 하면서 그 사람이 잘 자는지, 기상을 언제 했는지, 코를 고는지 이걸 알 수 있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옆에 있는 거는 치아에 또 뭐 센서를 설치하면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거기 음식의 당분이 뭔지, 당도가 어떻는지, 뭐 이런 걸 또 체크할 수 있다는 그런 기술이 또 있게 되고. 요거는 이제 원격 진로 모니터링, 그런 사업을 저희가 했었는데, 보건소에 중심으로 건강 위험군, 막 지금 질환이 있는 건 아니고요. 혈압이 좀 높다든가, 혈당이 좀 있다든가, 체중이 가체중이라든가, 중성지방이 높다든가, 콜레스테롤도 높든가,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영양 관리해주고 건강 관리해주고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거를 보건소 중심으로 했다는 거고요. 이거는 그 농어촌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사실은 접근성이 힘들잖아요. 그죠? 읍면에 오기도 힘든데, 아니면 대도시에 가서 이 진료받기 힘드니까 보건소와 보건소끼리 협진을 통해 가지고 케어하겠다. 왜? 보건소에 보면 보건진로소는 의사가 없습니다. 그죠? 보건소에도 보면 전공의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A 환자가 A 질병으로 갔는데 그 의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B 보건소하고 협진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을 케어한다. 그런 모형입니다. 예, 그런 모형이고. 이거는 부산 양산 부산대 병원하고 했던 건데, 그 장애인들이 제가 장애인, 시설 장애인 대상으로 한 160명, 320명을 2년 동안 했었는데, 목에 호스를 꽂고 있는 그런 장애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항상 24시간 부양한 사람이 있어야 되고 병원에 갈 수도 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와상 환자다 보니까 이 욕창이 심하다는 거죠. 그러면 간호사가 가가지고 그걸 처치하기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호사가 집을 방문하면 의사하고 원격으로 그거를 화상을 보면서 그 부위를 보면서 치료를 해주는 그런 모델입니다. 요거는 이제 VIAR이라는 게 있는데, VIAR 가상현실로. 왜? 화상을 당하면 이게 치료할 때 굉장히 고통이 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패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라고 이렇게 끼는 게 있거든요. 얼굴에 끼는 걸, 거기에 뭘 보여주느냐? 우측 그림 같이 이제 이게 썰매를 타고 스노우월드, 그러니까 뭐 눈의 세계를 보여준다는 거죠. 차가운 걸 보여주면 내가 잠깐 이게 마비 증상이 와서 아픈 줄 모른다는 거죠. 아픈 줄 모른다는 거죠. 네. 그리고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역시나 절벽을 밑을 보면 사실은 현실 세계는 바로 요 단계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위에서 밑으로 뛰어내리는데 그 가상 세계에서는 절벽입니다. 절벽. 그걸 계속 훈련을 하는 거죠. 훈련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둔감해진다. 그리고 오큘러스 리프트이라는 것은 사람이 새처럼 난다 라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구에 올려서 이게 팔을 흔들면 가상세계에서는 이게 막 날아다녀요. 자기가 건물을 갖다가 사이를 해가지고 바다를 하고 날아다녀요. 그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 그것도 고소공포증에 둔감시키는 효과가 있죠. 두 번째는 운동을 하게 만들어요. 날개짓을 안 하면 이게 추락을 해버린다. 그렇게 계속 움직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재활치료에도 좋겠다. 이게 가상현실, 정강현실에 이 기기가, 이 기술이 응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 학생이 학교 수업을 못 갔습니다. 자기 질병이 있어가지고 못 갔는데, 요 보이는 그 로봇을 자기가 조정을 할 수 있어요. 원격으로 조정을 하게 되면 요 로봇이 학교에 수업을 참여를 해요. 참여를 해서 선생님도 비추고 학생도 비추고, 학생들은 누구입니까? 이 학생을 보아야 멀리 떨어진 학생을 볼 수 있어요. 대화를 하고 수업을 듣고, 그런 게 지금 미국에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요건 잘 아실 겁니다. 리웍이라고. 그래서 4가지 앉기 쓰기 기능을 할 수가 있고요. 계단도 오를 수 있고, 걷기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골격근 자체에 좀 이렇게 장애가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개발이 된 겁니다. 요거는 여러분 잘 아시겠죠? 국내 제품입니다. 그죠? 그래서 왜 수동 휠체어는 이게 가벼운데 사실은 인력으로 이렇게 손으로 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전동 휠체어는 편리는 하지만 이게 이동수다 차에도 못 싣고 어떻게 갖고 가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수동 휠체어에 전동 키트를 설치하면 전동 휠체어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겁니다. 만들어서 작년 10월 달에 독일의 티셀트루프의 그 박람회에 전시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호응을 받았다, 호평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예. 요거는 뭐냐면, 전동 휠체어입니다. 전동 휠체어. 한번 보실까요? 작은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계단이 오면 레일이 나와가지고 계단을 이제 올라가는 거죠. 예. 내려올 때도 저런 식으로. 예. 그래서 요건 한번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아직까지 이제 작년에 개발돼가지고 이렇게 상용화는 되지 않았다 그러는데, 지금 펀드를 받아가지고 계속 개발 중에 있답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런 세상이 이제 이렇게 누구나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하지 않냐. 그러니까 실제로 탄 사람 이렇게 인터뷰를 보니까 굉장히 편안하다. 흔들림이 없다. 라는 겁니다. 흔들림이 없고 편안하다. 하는 거예요. 그 소득 창출에 이렇게 찾아봤는데, 마침 영국에서 이제 테크 펀드라는 걸 조성해가지고 그 일자리 접근할 때 각종 편의시설, 기술 또는 지원하는 그 펀드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달 조성해서 그 장애인을 고용하게 될 때에는 고용주가 중견기업은 500 유로를 비용을 된다든지, 대기업은 1000유로를 되는 걸 한 20% 정도 될 수 있도록, 되고도 이렇게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펀드를 조성해서 정책적으로 하고 있고, 이건 장애인 고용공단의 이제 직무 사례를 보면, 이 한쪽 어느 기능이 조금 약화되면 어느 또 기능이 또 강화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점 이론이라 그러는데,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직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런 직무 직종,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직무 직종을 좀 개발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죠? 그냥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잡쉐어링 한다. 이렇게 돼서는 될 것 같지는 않고, 뭔가 좀 집중할 수 있고 반복적으로 할 수 있다. 장애인의 강점 아닙니까? 그걸 좀 살려가지고 할 수 있는 직종 직무를 좀 많이 개발해서 또 거기에 필요한 기술이 있다면, 그건 이동수단이 되겠죠. 이동수단이고 사용할 수 있는 편리성. 여기에 좀 가미해서 이 소득 창출에 대해서도 복지기술이 앞으로 많이 좀 개발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이야 뭐 저희가 세계 강국이고 112 뭐 이렇게 잡을 하고 있는데 사실 복지기술은 아직까지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산발적으로. 그냥 A 지자체에서 1년 하고 B 지자체에서 1년 하고 C 지자체에서 1년 하고 이게 1년 하게 되면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했으면 뭐가 잘 됐고 무엇이 부족했어. 이거를 다시 보완해 가지고 조금 발전된 모형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건데 그렇지는 않아요. 한 해 했다. 이거 했는데 저거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가다 보니까 사실은 제대로 된 서비스 표준화 서비스 모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두 개라도 제대로 된 모델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거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관심이 필요하고 정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을 해야 되는 거 있고, 또 이제 복지기술이 이제 발전을 하다 보면 사실은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것도 사실 많아요. 그리고 또 인공지능이 또 이게 인간하고 대등한 관계라고 하지만 그걸 초월할 수도 있다. 어떤 부분에서는. 그러다 보니 윤리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윤리적인 문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좋은 점, 나쁜 점을 적절하게 조합을 해서 또 나쁜 점은 예방을 하고 최소화를 시켜서 이 복지 기술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서비스가 하루빨리 정책이 되고 수립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누구나 다 이 보편적으로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